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제주도의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2공항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이 나오고 있고 공론화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2공항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용암수 국내 판매를 둘러싼 어려움과 제주도의 물전쟁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합니다. 먼저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김동현 연구교수,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대표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전의 변호사, 제주공공문제연구소 김명범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출범한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첫 행보는 국회 방문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만나 특위 활동에 필요한 협조 사항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강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제주도의 이제 갈등에서 특위가 활동이 좀 잘 되려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은 이제 국토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시를 약간 멈추는 것, 그리고 2020년도 예산 관련해서 도민들의 의견이 좀 모아질 때까지 예산 집행을 좀 막아달라. 이 정도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선결적인 요건들을 좀 풀어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국회라든가 청와대를 방문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만약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서 내년 5월 정도에 도의회 특위 결론이 나오는데, 그 결론에 대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 좀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방문을 했던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인영 대표를 만난 그 맥락적인 부분이야 당연히 집권 여당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될 그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아시다시피 지난 7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원희룡 지사를 만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2공항 추진과 관련돼서 절차적인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좀 담보할 필요가 있는데 추후에 좀 이런 시간을 좀 갖자.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집권여당 대표, 원내대표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색하게 지난 6개월 동안 사실 그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인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지역의 제2공항 현안과 관련돼서 과연 제대로 된 어떤 후속 조치를 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게 사실은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번 공항 해결 특위에 있어서도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민 편에서 도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이게 대단히 원론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집권여당 차원에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이 문제의 해법들을 견인해낼 수 있게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테죠. 뭐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이해됩니다만, 근데 이제 뒤늦게 저희 도의 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뒤늦었다는 감이 있죠. 없지 않죠. 근데 하지만 이제 그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정치적인 일정들을 감안해 보면 이런 일정들로 특위가 구성될 수밖에 없다. 예. 그것만은 분명히 보여요. 다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정부 여당을 어떤 식으로 압박하고 설득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줄까, 이게 큰 관건인 것 같은데,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앞으로 이 과정 속에서 뭐 오영훈 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지역구 출신의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정부 여당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후속되지 않으면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의례적인 만남에 그치고 말 우려가 있죠. 저는 이번에 그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가 국회까지 가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복도에서 만났거든요. 그거는 미리 제대로 된 약속이 잡히지 않았었던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오영훈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날 만나기는 했지만 어차피 제주도의 도당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뭐 제주도에서 보던 국회에서 보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까지 올라가셔서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만나는데 복도에서 잠깐 만난 게 다였다는 부분, 그게 굉장히 아쉽고요. 그리고 그날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정말 우리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론적인 내용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회까지 올라갔다면은 제 생각에는 뭐 국토부까지는 못 갔다고 해도 국토교통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한번 찾아가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위원장이 이제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신데 이게 약속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거부를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지금 특위가 7분 중에서 1분 교육의원이 이제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시고 6분이 지금 다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우리 지난주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특위로 구성이 되어서 서울에 올라가서 국회에 갔을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원내대표 한 분뿐이었던 게 아닌가, 이 교섭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한계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안타까워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인영 원내대표하고는 사전에 좀 약속이 돼 있던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물론 장소가 회의실이었으면 좋겠지만 복도에서 만났지만 그래도 할 말은 다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에게도 이제 특위 차원에서는 또 그 전에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도 나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의견들은 교환했고 결론은 이제 과정도 중요한데 결론은 이제 12월 9일, 10일 정도 예산안이 확정될 건데 그때 제2공항 관련된 예산들이 어떻게 좀 결과가 나오느냐 최소한 비례 조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서 좀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김 소장님 말씀처럼 세 분의 국회의원이 제주도민들 얘기를 잘 집약해서 여당에 대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이거를 풀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못한 부분들은 좀 반성할 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조금 궁금해할 수 있는 사안이 그 지난해 그 타당성 재검토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원래 2월달에 당정청 협의 과정 거쳐서 합의문을 작성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도민 의견 수렴, 뭐 제2공항 뭐 공론화 다 용어는 좋습니다만은 제주도의 차원의 이런 그 갈등 해소 특위의 전제 조건으로서 어떤 새로운 내용의 당정청 협의, 합의문 이런 거는 필요한지 안 한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닌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기존의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죠. 다만 기존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은 제주도가 그런 합의 내용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엄밀하게 따지면 귀책 사유가 제주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주도의회가 이렇게 특위를 구성하는 건 제주도가 해야 될 일을 그동안 방기했기 때문에 도의회가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절차적으로 시간적으로 늦춰진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전히 그때 당정청 협의 과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일종의 도의회 특유의 명분이 될 수 있죠. 정치적 명분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다시 한번 명토 박는다는 의미에서 합의를 더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어떤 정치적 의미를 더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것은 미지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당정청 협의가 유효하다고 저도 봅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처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사실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을 선택했고 또 도민들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런 이제 발언들이 계속 나옴으로 인해서 당정청의 협의라는 것 자체가 유효하지만 사실 그걸 국토부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11월 달쯤이었던 것 같은데 전국에 한 300개 시민사회 단체가 제2공항 반대 백지화 국민행동을 이제 출범을 시킬 때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 관계자가 국토부 관계자에게 그 도민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그 국토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도민은 15%밖에 되지 않는다. 여긴 뒤집어서 무슨 얘기냐면 도민의 결정권보다는 기본적으로 공항 이용객인 객들의 편의가 더 중요하다는 국토부의 의지, 강력한 의지가 지금 반영됐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당정청 협의가 유효하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정청 협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시기는 넘어섰다고 보여지고 결국은 갈등 해소 특위 자체에서 제대로 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 청와대 뭐 이렇게 해서 전달해서 이 상황 자체를 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정청 협의를 했는데 그것도 당정청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에서 여론의 압박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정부는 말을 좀 안 듣고 있는 거잖아요. 제주도는 빠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중재 역할은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건데 그래서 국토부는 하여튼 자신의 추진 계획대로 스케줄대로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와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국토부의 추진 일정을
제지할 수 있는 정치적 세력이 어디냐라는 걸 충분히 감안한다면 그건 여당이고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이게 있으니까 아까 강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실체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도대체 여당 국회의원들 정치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했느냐 이런 판단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이렇게 뭐 제2공항 관련된 예산 자체가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 사실 예산의 반영 여부냐 아니면 부대 조건을 걸 것이냐의 문제는 앞으로 향후 이제 제2공항 사안 자체에 대한 앞으로의 상황들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국회 상황을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일단 국토부하고 제주도청의 고위 관계자들은 제2공항 관련 예산안에 제발 좀 부대 조건을 달지 말아 달라라는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체는 아니고 일각에서는 그래도 부대 조건을 달아서 이제 도의회 특위가 하는 활동 내용을 좀 보장해 줘라는 의견들이 대립한 상황이고 오늘 현재까지는 결론 아직 못 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국회의원과 제2공항 특위 청와대 신민사회 수석실 관계자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제목이 제2공항 갈등 해소 그리고 도민 의견 수렴 방안 모색인데요. 대통령과의 소통, 뭐 국회에서 이루어진 또 토론회고에서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하나이면 좋겠지만 또 청와대마다 다른 수석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민단체나 이제 다른 국회 입장에서는 시민사회 수석실 중심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결국 청와대 내에서는 이제 경제수석실 이런 쪽에서 제2공항 관련된 정책 결정의 방향을 좀 바꾸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이제 국토부 내용 중심대로 이제 가고 있는 게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갈등이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남아있는 기간에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당이라든가 제주지역 국회의원 세 분들이 좀 강력하게 도민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 형성해 준다고 하면 남아있는 게 약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은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국토부 의견을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발언들을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일단 국토부가 강한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고 무게 중심이 좀 국토부한테 쏠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되돌리는 작업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오영훈 의원 뭐 시민사회 수석과 시설실과 만나가지고 제주의 상황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에서도 제주도의 여론이 어떠한지에 대한 상황 판단은 좀 파악은 되고 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의 정책적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될 거냐 말 거냐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약간 퀘스천 마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지금 제주도의 상황 자체를 다 인지하고 판단하고 있다. 근데 우리 강호진 대표 지적이 난 맞다고 보는 게 청와대 내에서도 이렇게 힘의 권력 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간담회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나올 수 있는 뚜렷한 해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우리 그 지역사회를 이렇게 뜨겁게 달궜던 것 중에 한 이슈가 관함식 이슈였지 않습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주민들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대거 내려와서 이 문제를 이제 VIP가 내려온다는 대통령이 내려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추진되어야 된다 하면서 이걸 강행해버렸잖아요. 청와대가 갖고 있는 스탠스 자체가 뭐 하나 뚜렷하게 이 지역 주민들의 이런 갈등 상황을 봉합해내기 위해서 힘을 모기보다는 내부적인 그런 어떤 권력 구조 내에서 사실 이렇게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혼선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저는 이제 대통령과의 소통을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최근에 했었던 우리 국민과의 대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마지막 질문이 우리 제2공항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민께서 가셔갖고는 그 대통령께 직접 질문을 드렸었고 그때 대통령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날 조금 의견이 갈렸었죠. 뭐 찬성파에서는 그쪽 의견을 했고 반대에서는 또 반대하시는 거다. 또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그때 그 원희룡 도지사가 국토부 그 김현미 장관과의 통화 내역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었던 것은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의사를 표현을 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과에 대해 나가신 분들이 미리 어느 정도의
그 질문지도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2공항이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봐도 큰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제대로 제주도 내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SNS에서의 뭐 이야기들도 좀 있었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의사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히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번에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오영은 의원실과 같이 간담을 했던 것은 특위위원들이 갔을 때 어쨌든 그분들의 의견도 당연히 들어봐야 되는 거는 또 시민사회 수석의 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지난달 27일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 포럼 20일 정책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남자 박근혜 같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인데요. 이 원 지사의 발언 네 분 죄송한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 중에 그 국민과의 대화에 사전에 각본이나 질의 내용이 유출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약간 수정이 필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게 아니라 예, 예. 그 대통령께서도 국민과의 대화를 하시려면 준비를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예, 예. 그중에 우리 제2공항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전에 거를 질문지가 왔다 생각해서 갔다 하는 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오셨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김 박사님부터 할까요? 뭐 원희룡 지사의 발언은 작시선만 발휘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보수 정치의 본산인 대구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는데 계산된 발언이라면 굉장히 어리석은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남자 박근혜라고 얘기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부터도 그렇고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이 둘 양쪽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이건 자기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한 발언치고는 굉장히 허술한 발언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걸 보면 이 보수 정치라고 하는 아이콘이 되고 싶어하는 원희룡 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조급함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일단 설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희룡 지사의 발언을 두고 대부분 다 정치적 해석을 빼놓지 않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사 입장에서 지사는 사실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정과 아니면 지역 사회 사회 현안에 대해서 논평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된 정부인데 지금 2030 세대들이 다 돌아서고 있고요. 부동산 문제, 자영업자 다 사실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기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정 지지율 자체가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말 그대로 절반의 국민들은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 불만을 이제 토로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수 진영에 있는 원희룡 지사가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보면 말 그대로 똑똑하신 분이니까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소신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표현의 방식과 장소에 있어서의 부적절성은 분명 있을 수 있다. 근데 마지막 그 발언, 말 그대로 이제 남자 박근혜라는 표현 자체는 앞부분은 다 맞는 얘기인데 비판은 충분히 합리성이 담보된다고 보여지는데 뒷부분까지는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참았으면 됐을 걸 이런 정치적인 논란에 스스로 그걸 자초한 것 아니냐. 근데 인상 비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비판하더라도 원희룡 지사 정도의 정치적인 중량감이 있으면 좀 세련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련되지 못했다. 이게 정제되지 못한 발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강 말씀입니다. 변호사님 뭐 짧게 해주시죠. 저는 정치인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표현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우리 시사진단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일부러 이런 표현을 했다. 한 번 더 언급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앞뒤 맥락을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좀 소통 부재적인 모습을 지적을 한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굳이 이런 표현을 쓰셔야 됐을까? 이런 표현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따가 또 송재호 위원장 이야기를 하겠지만 약간 그 막말 같은 표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젊은 세대들이 사실은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야 됐을까라는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치인이면. 아니 뭐 정치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죠. 예. 근데 문제는 경험적인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전에 돌아봤더니 원희룡 지사께서 대통령을 비판한 적이 있었는가 없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없다가 갑자기 원희룡 지사가 대통령 후보 리스트에 오릅니다. 근데 지지율이 여전히 0.9, 0.8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라도 노이즈마케팅 해서라도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저는 좀 있어 보이고 또 더 심각한 거는 이것도 문제였는데 12월 3일 날 예산 인사 첫 번째 했습니다. 오후 2시경에 다 도청에 있는 출국장 다 모여가지고 도의에서 열심히 예산 질의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 시간에도 근무 시간에 또 격리해 주는 게 아니라 또 대통령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맞을 때 상당히 지금 급한 상황이다.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날 28일에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김태석 도의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 가운데 유일한 제주도 출신인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송재호 위원장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제2공항 문제에 대한 발언은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의회의 공론화에 국토부가 따를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결과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그냥 지금 쭉 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공론조사 결과 제주도의 의견이 그렇지 않다라고 나오면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참조해서 방향을 선회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고집이 세 남자 박근혜 같다는 원희룡 지사의 발언은 버르장머리가 없다면서도 제2공항 문제를 놓고 원 지사와 국회의원, 도의회가 원탁 회의를 한다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님이 좀 거중 조정을 하셔가지고 한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이렇게 위원장이 마련해 주실 수는 없는가? 그 테이블을 만드는데 균형위의 지원을 요청해서 우리가 그것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도 드리고 국토부에도 말씀을 드려서 보다 좋게 갈 수 있는 역할은 저희들이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목표를 설계한 정책 브레인이자 원희룡 지사의 인척으로서 멘토이기도 한 송재호 위원장이 중재 역할을 자처하면서 제2공항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네, 송재호 위원장이 원 지사를 향해 버르장머리 없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야말로 사실 정치적 계산이 가미된 작심 발언이었죠. 아시다시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사실 제주도 내려올 때마다 자기 결정권을 되게 중요시하는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탁회의와 같은 그런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제 공동의 노력을 공조하자 이런 제안 자체는 사실 너무도 좋은 제안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왜 지사 원희룡 지사를 두고 버르장머리 없느니 이런 식의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송재호 위원장 스스로도 정치와 무관하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자기 존재감을 증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런 거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석에서 만났을 때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기자들 앞에서는 버르장머리 없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발언의 뉘앙스가 어떤 건지는 정확히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발언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건 이미 본인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발언이 결국은 김태석 의장과의 중요한 이야기, 특히 제2공항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오히려 묻혀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깝죠. 이런 발언들이 공방에 오고 간다는 것 그 자체가.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게 이런 발언까지 나오게 된 원인이라고 봐야 됩니까?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송재호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측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노출한 것인 것 같고요. 제2공항 관련해서는 원희룡 지사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입장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입장 때문에 이런 버르장머리 없다는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아마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시도친 설전인데요. 주고받는 게. 그리고 이제 감정이 사실 가미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원희룡 도지사와 송재호 위원장은 사실 되게 각별한 사이, 의리가 돈독했던 사이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촉발하게 된 건 결국은 저는 이제 물론 원 지사가 그걸 이제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보여집니다만 제2공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이 공항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가 지적한 부분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책임 중후 부서인 국토부는
강행 의지를 갖고 있고 반대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측근이죠. 최측근이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키는 장본인 아닙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이게 서로 다른 신호들을 지금 도민사회에 주고 여론에 반영시킨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좀 봐요. 그런 차원에서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송재호 위원장의 어떤 감정적인 불편함이 더 강하게 이런 게 워딩으로 표현된 것 아닌가 보여지겠습니다. 예. 저는 뭐 대통령에 대한 방언은 뭐 당연하다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단어 선택이 과연 그렇죠. 적절한 의문이 있고요. 전 잘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선 6기 때 제주 사회에서 나타났던 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관계가 없었지만 송일교 정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번을 계기로 아예 제주 사회의 앞으로의 지배 구도는 송일교 지배 세력은 파탄 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제 그런 관계가 청산되면서 새롭게 질서가 재편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잘 됐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송재호 위원장 발언을 보면서 도대체 정치라는 게 뭔가 그 송일교 라인 정말 그 핵심 세력이라고 모두가 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정말 든든했던 아군이 오늘은 정말 바로 앞에서 비수를 꽂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되게 독특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과연 이런 표현이 67만 우리 도민들이 선출한 도지사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인지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송재호 위원장이 좀 어른답지 못한 언사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사실 어찌 보면 도찐개찐이라고 보여져요. 원희룡 지사의 표현이나 송재호 위원장의 발언은 어찌 보면 인격모독성 발언들이거든요. 인신공격성 발언들이고 정말 말 그대로 정치라는 게 조율하고 협의해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좀 더 세련된 표현, 품격 있는 말로 설득하고 합의 보는 과정들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주도의 그 대표적인 정치 리더 아닙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그 지도자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이렇게 우리 이 자리에서 이렇게 토론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도민들이 어떤 이제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점점 상실시키게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공학적으로만 해석하면 원지사의 발언은 대국민의 메시지를 날리신 거고 송재호 위원장은 어쨌든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에 대한 자기 방어를 하면서 아울러서 도민사회의 존재감 다시 한번 알리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향후에 위원장을 벗고 나서 뭐 총선이든 도지사든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라는 일각의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 포석으로서 사실 송재호 위원장이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제 그 계산된 발언 하나가 그 웨이트를 체급을 확 높였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본 거예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그 와중에 제2공항의 핵심적인 문제들은 논의가 안 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예. 송재호 위원장 이런 비판에 대해서 원지사도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응수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비선 실세냐? 전공법으로 받아쳤습니다. 그 두 사람의 어떤 이런 제주 지역 정가에서의 그 2인 구도 만드는 거, 뭐 의도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도발은 되나요? 원희룡 지사가 했죠. 근데 원희룡 지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좀 이제 집안 문제를 좀 더 잘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지역이 현안 문제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남자 박근혜라고 하는 발언이 나올 때 그 대구 경북 지의 언론인이 직접 대놓고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서조차도 소통이 안 되고 있고 제2공항 문제도 현안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 한 얘기가 제주도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든 문제를 도지사 탓으로 돌린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말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디강 허준내지 말라고. 아니 그 얘기는 제주 도민들을 밖에 나가서 허준내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도지사라는 분이 아무리 자신의 어떤 중앙 정치에 대한 욕심이 많다 하더라도 그렇게 도민들을 모독하는 발언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싶습니까? 저는 이런 식의 행동들이 결국은 제주 지역 현안 문제를 외면하는 도지사다라고 하는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송재호 위원장도 이야기하고 하는 건데 뭐 이런 2인 구도가 좋으냐 마냐라고 하는 걸 떠나서 일단 근본적으로 원희룡 지사의 태도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도정 현안과 관련돼서 사실 이렇게 챙겨야 될 거 많고 그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 도민들의 사늘한 시선 어찌 보면 이게 그 발언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플러스 됐느냐 마이너스 됐느냐에 있어서는 좀 이제 차후에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은 원희룡 도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앞으로의 정치 행보가 두 가지 길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는 이게 중앙정치 복귀,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삼선 도전 이 두 가지인데
뭐 하나 사실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이렇게 드높이기 위한 전략들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는 걸 사실 갖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오히려 이게 송재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사실은 본인들 과거에는 한번 이제 도지사 선거 경선에도 한번 나왔던 경험도 있고 향후 정치 행보에 있어서 2020년 지방선거를 고려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구도상 이게 결국은 이제 힘겨루기 양태의 뭐 사파 싸움 하는 것처럼 도민들에게 비춰지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 김동연 박사 얘기처럼 도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더 매진해야 된다는 그 반성들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송재호 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지사의 이런 막말 논란을 가지고서는 우리 언론과 또 우리 시사진단에서도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시사진단에서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런 거를 한다는 게 우리가 정치인들의 이게 좀 이용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가 나온 김에 서로 디스 전쟁이 아니고 두 분 다 소중한 분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찬스를 쓰는 좀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2공항 특위 6일하고 11일 날 전문가 워크숍 예정돼 있는데요. 특위 활동과 함께 특위 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특위 활동에 필요한 이 예산이 아직 확보된 건 아닌데요. 어떻게 뭐 무난하게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니요, 무난하진 않습니다. 남아있는 절차는 이제 6일 날 도청에서 열리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제주도회가 요청한 이제 갈등 해소 관련된 용역비 3억 정도 그게 통과가 되면 도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이어서 이제 긍정적인 사인이 오는 것이고 그게 만약 부결돼 버리면 사실은 이제 예산안 전체를 놓고 제2공항 예산만 놓고 또 엄청난 갈등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예산이나 지방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이나 도민들의 합의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런 차원에서 사실 공론화와 관련돼서 전도민 한 뭐 80% 가까이 공론화를 통해서 찬반을 떠나서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우리 도민적 정서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사실 그 예산 반영에 지금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보류가 됐지만 남아있는 6일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산 정국인데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민간단체 보조 사업이나 그게 국외 여행 경비들은 대폭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들을 상승시켜주면서 이 3억 정도 되는 이 갈등 해소에 사용될 예산 자체가 삭감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저희 도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통과가 돼야 되는 예산이 있고요. 도의회는 지금 당장 특위 구성과 관련된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막후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정치 타협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워낙 원희룡 도지사가 이 특위에 대해서 예산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도지사의 입장을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 타협의 과정 자체를 여지를 도지사 스스로 없애버리지만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이런 과정성을 통해서 어떤 묘수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의회가 예산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 내년 네. 제2공항과 관련된 예산은 사실은 특위 활동 종료 때까지는 집행하지 못하도록 또 묶어놨어요. 네. 그런 것도 사실은 뭐 견제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상임위 예산은 최종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회 예결특위 심사가 진행 중인데 아마 예결위에서도 6일날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결과를 보면서 아까 말씀했던 그 묶여있는 예산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거라고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만약 3억이 통과되면 나머지 예산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안 된다고 하면 또 결국은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이제 조건부가 아니라 뭐 어떻게 삭감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내년 1년 예산안 전체에 대한 어떤 부동의 사태나 이런 대규모 예산 전쟁도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의회에서는 그런 카드를 갖고 있는 거죠. 만지작 거리는 거죠. 만약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제주도가 협조를 안 해주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지금 엄포를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런 걸 실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부대 조건을 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최악의 사태는 아마 서로가 원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민생 문제가 굉장히 크고 그것으로 인한 정치적 비판은 도의회뿐만 아니라 제주도도 엄청나게
너무 높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악을 피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럼 여론의 압박에 도의회나 도도 어느 정도 한 발씩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도의회가 칼자루 준 것 같지만 결론은 예산은 마지막 순간에 감액은 의원들이 할 수 있지만 증액이나 신규 비목은 결국 집행부, 최종적으로는 지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정은 지사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합의나 타협이 되면은 그래도 갈등 해소를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근데 그게 안 되면 또 예산 부동의 사태 등등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 제2공항 특위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물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리온의 제주 용암수 공장이 준공했습니다. 국내 판매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제주도는 국내 판매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기업을 인수한 지 3년 만에 제주 용암해수 공장을 준공한 오리온. 1,200억 원을 들여 3만 제곱미터 부지에 14,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은 공장에서는 연간 용암수 제품 2억 4천만 병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오리온 측은 이익의 20%를 제주도에 환원해 지역 주민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제주도에 환원해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제주도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공헌하겠습니다. 국내외 시장 판매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내 판매를 하지 않겠다며 구두 계약을 냈다는 제주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2년 전 원지사와 만난 자리에서도 국내 판매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함께 있던 도청 간부 공무원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에서 팔지 않는 물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은 우리가 해외 판매하는 데도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또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오리온 측과 협의는 시작하겠지만 국내 판매를 허용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용암해수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가운데 공수화 정책에 대한 우려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는 오리온 측이 국내 판매 안 하겠다 이렇게 구두 약속을 했다. 오리온 측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양쪽 말이 서로 달라서 지금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 변호사? 일단 우리 제주 용암수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용왕님이 드시는 물이 아니라 먹는 샘물도 아니고 이게 법적으로는 혼합 음료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리온 부회장은 원희룡 도지사와 만났을 때 말하자면은 국내 판매까지 허용이 되는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을 얘기하는지 지금으로서는 조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용암 해수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원래는 KCTV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제주용암수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었고 이 제주용암수 회사의 지분의 대부분을 이제 오리온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리온에서 대주주가 되면서 이름을 오리온 제주용암수 우리가 오리온이라고 부르는 지금 오리온 제주용암수가 요 사업자가 된 건데요. 이 오리온 측에서는 용수를 지금 테크노파크 산하의 용암해수센터로부터 용수는 이미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이미 만들고 있고 그리고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미 언론에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용수 공급 계약이 테크노파크나 도와 정식으로 체결된 바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저께쯤 해서 언론에서도 지금 보도가 이제 새롭게 되고 있는데 지금 오리온에서 팔겠다고 하고 만들어 놓은 시제품은 사실은 용암해수센터에서 받은 시제품용 물을 공급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시판용으로 지금 허가받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러면은 앞으로는 물 공급을 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물 공급 계약 자체가 지금 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가능하게 됐었던 거죠. 두 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진실 공방은 차치하고 지금 현 상태에 있어서
용암수 국내 판매를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인데 제주도의 그 잘못은 뭐고 또 혹시 만에 하나 오리온 측의 지난 과정에서 혹시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근데 저는 그 지금 오리온의 그 용암수의 국내 시판 문제로 그 요 며칠 계속해서 그 적사회가 떠들썩할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2016년, 2017년 이제 아까 우리 강 변호사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제주 용암수를 인수한 오리온 입장에서는 당시에 오리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초코파이 아닙니까? 초코파이가 이제 중국에 이제 이미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초코파이 그 유통망을 통해 가지고 제주의 그 기능성 음료, 혼합 음료라고 할 수 있는 용암수를 팔겠다, 중국에 그 수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도에서 이걸 사인해 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지역 정서상 이게 국내 시판 자체를 허용할 수 없는,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이게 물과 관련돼서는 공소화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합의된 내용들인데 이런 도민 정서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오리온은 국내 시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놓고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중국 진출을 하려고 해도 국내에서 시판돼야 되는, 시판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규정들을 생각해서 이게 역으로 그냥 국내 시판을 하겠다라고 이제 강행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서 문제점 되는 건 저는 이거 봐요. 그 과정 내에서 지금 제기되는 것처럼 그 용수 계약과 관련된 계약서도 없죠. 또 사업 계획서도 사실 이제 미비하더란 말이에요. 대부분 다 구두 계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석연치 않다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의 그 허술한 대응 자체는 그 전적으로 이제 비판받아 마땅하고 그 책임 역시도 사실 이렇게 도가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잠깐 이런 제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제주에 있는 용암 해수를 가지고 판매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저희 도에서는 개발을 못 하니까 그 허가권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KCTV에서 결국 오리온 측 넘어갔고 넘어간 과정에서 오리온 측에서는 이걸 자기가 초코파이라고 하는 유통망이 있으니까 중국에 팔면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됐고 뭐 거기까지 좋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놓치기는 게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지하자원이라고 하는 건 한 개인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도민들이 수많은 논란 끝에 합의된 게 뭐냐면 지하수는 공공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가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규제적인 장치를 꼼꼼하게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논란도 뭐냐면 도지사랑 만나는데 구두로 얘기했네 말았네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구두로 했네 말았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도 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신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제도에게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한 하루에 3,4천 톤 정도를 취수를 하고 향후에는 2만 톤 정도를 오리온 측에서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큰 문제는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김 소장님 얘기하셨던 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는 오리온 측에서 그 국내 판매를 했던 실적이 있어야 그 해외에 수출을 할 때 그 통관 과정에서 그런 서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판매가 되지 않으면 그 중국으로 수출을 할 수가 없는데 본인들이 도지사 앞에서 그런 약속을 했을 리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최근에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코트라에다가 확인을 하니까 국내 판매 실적이 없어도 중국 수출이 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도에서도 알고 있고 오리온에서도 알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우리가 삼다수가 있잖아요. 삼다수에 좀 말하자면 경쟁사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이제 의도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리온이랑 우리 도가 국내 판매를 안 하기로 뭐 삼다수와의 경쟁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약에 계약을 맺어버리면 사실은 그게 또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의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이제 인지를 해갖고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서로 뭐 물을 주겠다 안 주겠다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상황에서 그냥 도와 오리온 측이 협의를 해가지고 적정한 비율을 정해서 뭐 수출용은 뭐 모르겠지만 엄청난 물량을 쓰고 국내 시판은 사실상 시판 정도 수준에서 하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같은 산업단지 안에서 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도 이미 하고 있는 거죠. 도내 시판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뭔가의 형평성 문제가 잘
체계적으로 정리 안 된 거는 저는 분명하게 제주도청에 좀 규책 사유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 더 안타까운 건 여기 말고도 다른 업체도 이제 도내 자체 브랜드도 있지만 롯데의 브랜드를 OEM하는 것도 있거든요. 또 이것만이 아니라 뭐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주의 귀중한 자원들이 처음에는 도민 자본에서 이렇게 몰아줬다가 나중에 되면 결국 다 대기업에 넘어가 버리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공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좀 더 많이 고민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의 자원이 기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다 대기업에 육지로 넘어가 버리는 과정들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제주 도민 사회에서는 어쨌든 우리 제주의 생명수인 물을 갖고서 공적 목적이 아니라 민간 기업의 어떤 이윤 추구 일선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그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강호진 대표 말씀처럼 그에 부응하는 사실 이게 소위 제어 장치, 법적 제어 장치가 사실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결국은 그러면 이게 사실은 염지하수, 용암해수가 염지하수, 염분기가 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뭐 서부 지역에는 지금 지하수 고갈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가뭄 때만 되면 사실은 이제 용수 공급 자체가 불안정해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게 물 문제가 우리가 낙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 것만 하더라도 이 논란의 시사점은 결국은 도의회 차원에서 뭐 이게 취수나 증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강력한 제어 장치를 그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밖에 하게끔 만드는 노력들이 좀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용암수 국내 판매가 단순한 어떤 지금 제주개발공사가 그 판매하고 있는 그 삼다수와의 어떤 경쟁 관계 이외에 국내 판매가 가져오는 어떤 예상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열리게 되면 일종의 빗장이 열린 거죠. 마지손이 열리는 거야. 왜냐하면 제주도의 공공의 자원인데 이걸 수익을 할 경우에는 그 수익의 대부분을 제주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 써야 된다. 이게 합의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롯데가 됐든 오리온이 됐든 이게 개인 기업이 민간 기업이 가게 되면 지금 20%를 도민들이 환원하고 한다는데 터무니없이 좀 적은 금액이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좀 톤당 공급가액이 한 1,500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한 병당 1,000원씩 정도 받고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이김선달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땅 짓고 물 헤엄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막대한 수익을 기업에게 보장해주는 이런 식의 계약, 사업 추진 시스템 자체는 재검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예를 들면 이게 무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하수 고갈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제주도민들이 제주도에서 나온 물을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어떤 재앙적인 수준도 상황도 가정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약간 아쉬운 거는 개발공사의 태도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회방 내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아예 본인들이 도가 요청했던 것처럼 용암해수 사업에 뛰어들어서 개발공사가 했을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공공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없을 텐데 결국 본인들이 하기에는 좀 뭐하고 해서 결국 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업 자체를 좀 못하게 하렸던 과거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또 시장에서 교란을 내세우면서 또 다시 하는 거 제가 보기 좀 마땅치 않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게 생기면 앞으로는 개발공사가 회피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함께 지하수라든가 이 물 자원에 대한 공공성을 본인들이 확보하면 그나마 도민들이 비판은 덜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정말 그 아까 강호진 대표 얘기처럼 이게 도와 오리온 양자 간에 정말 이렇게 유연한 협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게 결국은 이제 근본적인 우리 공수화 정책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여러 가지 그 악재들, 사항들을 좀 이렇게 면밀하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살펴봐야 될 때라고 지금 생각도 듭니다. 사업자 쪽에서 보면 사실은 그 지하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지방 공기업이 개발공사가 해서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공수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용암해수도 좀 새롭게 산업화 해보자 해서 해수단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사실은 기업들을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기대를 갖고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보면 유치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물 공급 중단 운운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따져보면 지금 현재 이 용암해수 사업에 대한 투자 대비 예를 들면 이게 정상적으로 국내 시판이 되고 해외 수출됐을 경우에 갖게 되는 이익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하는 거는 약간의 사업이 초기에 좀
제 궤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입 장벽이 있으니 그에 대한 좀 뭐랄까요? 이게 불만 아닌 불만처럼 느껴지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생산하는 것들이 자신들의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제주의 자원을 가지고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기업을 유치한 마당에 원수 공급까지 끊겠다 이런 식의 그 감정적 대응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법적으로도 이게 결국은 이제 법으로 가면 이게 100% 지는 사안이잖아요. 뭐 이게 아까 이제 강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우리 김동현 박사 얘기처럼 우리 제주만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 그 기업들이 같이 공생하면서 갈 수 있는 토대나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후일지는 모르지만 오리온과 비슷한 규모의 어떤 그 사기업체가 다시 또 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 염지하수를 활용한 그 생산. 뭐 산업단지 안에 이제 사실 뭐 영세는 아니지만 중소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데가 이제 다행히 장사가 잘 돼서 버티면 되겠지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대기업 입장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사업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톤당 1,500원이면 사실 뭐 거의 거저니까. 그랬을 때는 저는 이제 그 이쪽 파트가 용암해수 파트가 이제 공적 기관이 아니라 대기업들의 이제 이윤 창출에 원천이 됐을 경우에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산업단지 조성한 거는 뭐 취지는 알겠지만 상당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예상도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어쨌든 이 오리온 사태는 앞으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국내 판매가 안 되면은 중국 수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는 일단은 서로 간에 인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판매를 하겠다고 오리온에서 중국의 그 대규모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에 유통망까지 지금 요 제주 용암수랑 고소미라는 과자랑 해서 몇 가지 넣겠다고 그 판매망을 확대했다는 부분이 언론에 노출이 될 정도로 굉장히 오리온에서는 중점 사업으로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물 공급 계약이 아예 체결이 안 돼 있어갖고 물 공급 안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완전한 가물관계로 볼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도에서 너무 겁박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오리온이 우리 도민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리온으로부터 20% 받는 게 아까 우리 그 김 박사님은 좀 적다 얘기하셨는데 가장 도민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방식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리온이 도가 겁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론은 오리온 부회장도 말씀하셨는데 도지사께서 국내 시판 문제 없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활짝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 결국은 저는 도청 책임자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한진 지하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용암해수까지 용암해수로 인해서 이제 공수화 정책이 흔들리는 부분,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제주의 물 정책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네 분 간단하게 말씀 듣고 보다 더 엄격해야 되고요. 공공성이 강화돼야 됩니다. 이런 식의 제주의 지하자원을 활용한 기업의 개발 이익이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은 좀 분명히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 소장님. 결국은 이제 지하수 관리 정책 자체, 이 오리온 사태는 결국 우리 지역의 지하수 관리 정책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점검하는 계기로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사실 이렇게 제주도를 먹여 살리는 그런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정말 이제 어느 순간 지하수 자체의 고갈을 염려해야 되는 상황까지 직면할 수 있다면 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하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게 이런 먹는 용암해수 같은 기능성 시장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이제 다각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들을 좀 수립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물에 대한 문제이긴 한데 물뿐만이 아니라 제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공공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한다면 가능하다면 지금도 물론 테크노파크에서 이제 용암해수센터를 통한 회사로 들어간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사업자가 어떠한 제주도 기업도 아니고 이렇게 그런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공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공공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해서 그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동안 행정에서는 물의 공수화 정책을 얘기했는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김태환, 우금민, 원희룡 도형을 관통하는 거는
물의 산업화였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물의 산업화가 아니라 물의 사회적 공공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책을 바꾸는 기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지하수는 지하수와 마찬가지로 제주의 소중한 공공자원입니다. 공공자원을 이용한 사기업체의 이윤 행위는 공수화 정책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염지하수는 도민들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